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뜨거운 주제죠.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최신 동향과 또 미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시대의 정말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한 전문가의 심층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거물들이 차세대 HBM, HBM4를 두고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또 기술적으로는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술 이야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그 의미까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공감한 건 역시 차세대 HBM4 경쟁 상황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랄까, 삼성이 곧 화려하게 복귀할 거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분석은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른, 어쩌면 더 냉정한 현실을 짚어주고 있어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3월에 주요 고객사죠,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 벌써 3월이에요? 꽤 빠르네요. 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다음 달, 그러니까 이 분석이 나온 시점 기준으로는 다음 달이면 퀄리피케이션, 품질 검증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시장 선점에 있어서 정말 발빠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7월에 소량, 그리고 9월에야 주요 샘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7월, 9월. 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하고는 거의 6개월, 또 마이크론과 비교해도 한 3개월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죠. 이야, 6개월이면 반도체 업계전은 정말 아찔한 시간 차이 아닌가요? 이게 실제 HBM4 양산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는 초기 시장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먼저 품질 검증 마치고 공급 시작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빨리 확보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초기 물량은 먼저 검증된 업체 위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후발주자가 뒤늦게 진입하려면 이미 형성된 이 공급 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니까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6개월의 격차가 HBM4 초기 시장 점유율 구도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인데 삼성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분석에서는 삼성의 어떤 잠재력, 뭐랄까 반격 카드를 주목하고 있나요? 바로 그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입니다. 네, 단기적인 실행력이나 당장의 수율 문제와는 별개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갔을 때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이 생산 캐파라는 거죠. 생산 캐파요? 네, 현재 가동 중인 평택 P4에 이어서 P5도 지금 건설 중이고 또 P6 계획까지 착착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다른 메모리 라인, 예를 들어 D램 라인을 HBM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확장 전략이라면 더 장기적으로는 2030년부터 용인에 무려 6개의 초대형 공장 메가팹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6개 메가팹이요? 그게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고 있는 클러스터가 4개 팹 규모거든요. 이게 2027년 5월 가동 목표고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27년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하는 아이다호 팹, 그리고 2029년 이후 가동될 뉴욕 메가팹 정도를 계획 중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삼성의 6개는 확실히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물론 이게 다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이 잠재적인 생산 능력 자체가 향후에 대형 고객사들과 물량 계약을 협상할 때 삼성에게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고시에이션 파워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다시 찾아오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뭐랄까 단거리 경주에서는 좀 뒤처졌지만 마라톤에서는 체력이 중요하다 이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자, 그럼 기술 경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HBM4의 핵심 기술 경쟁 포인트는 뭘까요? 한때 엔비디아가 JEDC, 그러니까 반도체 표준 규격 단체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높은 10Gbps 이상의 핀 속도를 요구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분석에서는 그게 좀 과장된 이야기였다 이렇게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핀 속도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11Gbps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10Gbps 이상이라고 밝혔거든요. 아, 다들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경쟁에서는 세 회사 모두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HBM4의 진짜 기술적인 도약은 속도 향상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데이터가 드나드는 통로, 그러니까 I/O죠. 입출력 단자. 이 I/O 수를 기존 HBM3 대비 2배로 늘려서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역폭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 통로를 넓히는 거군요. 속도보다는. 네, 그게 더 핵심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술 경쟁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다이 공정은 어떤가요? SK 하이닉스는 TSMC의 최첨단 3나노 공정을 쓰고 삼성은 자체 4나노, 그런데 마이크론은 기존의 EX나노 공정을 그대로 쓴다고 해서 이거 기술적으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신 공정이 더 좋겠죠. 하지만 HBM4 수준에서는 마이크론이 사용하는 그 2X 나노 공정 베이스 다이도 성능상 충분히 좋다. 영어로 good enough 하다는 평가입니다. 아, 굿 이너프다. 네, 즉 베이스 다이 공정의 그 미세한 차이가 HBM4 시장 점유율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아닐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베이스 다이 기술 그 자체보다는 디램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쌓아 올리고 연결하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키징 완성도하고 수율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마이크론도 차세대 HBM4E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니 해도 수율이네요. 모든 길은 수율로 통하는군요. 앞서서 삼성이 시간적으로 좀 뒤처져 있다고 하셨는데 수율 문제도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의 1런드 나노 공정 수율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80%에 육박한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50% 수준에 불과하고 편차도 크다 이런 상반된 이야기도 들려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 패키징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또 수율 정보 자체가 워낙 민감한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이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건 수율은 HBM 제조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똑같은 재료로 케이크를 만들 때 10개 중에 9개를 성공시키는 거랑 수율 90%, 7개만 성공시키는 건 수율 70%, 최종 이익률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거든요. 네, 이해가 확 되네요. 마이크론이 TCNFF라는 필름 기반의 패키징 기술로 불과 1년 만에 수율을 30%에서 70%까지 끌어올린 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분석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MRUF 방식, 이건 이제 칩 사이를 액체 소재로 채우는 방식인데요. 이 MRUF의 수율은 이미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와, 90%대 70%면 상당한 차이인데요? 이게 실제 수익성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그게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HBM 총 마진이 60%를 넘었다고 발표를 했지만 수율에서 이렇게 앞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제 수익성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게다가 MRUF 방식은 칩을 높이 쌓아 올렸을 때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빼내는데도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HBM이 16단, 20단 이렇게 점점 더 높이 쌓이게 될 텐데 열 관리가 더 중요해지면 이 두 패키징 기술 간의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럼 삼성은요? 삼성의 패키징 수율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삼성의 경우는 이 분석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패키징 수율이 아직 마이크론보다도 낮을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어서 수율 개선이 정말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HBM4E에서는 16단 적층이 거의 기본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 이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과제인가요? 특히 마이크론의 TCNCF 방식으로는 더 힘들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율이 70%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그걸 16층 높이로 쌓는 건 또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 각 층을 쌓아 올릴 때마다 아주 미세한 뒤틀림이나 접합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결함들이 층층이 누적되면 결국 최종 제품의 수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TC-NCF 방식은 그 필런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이런 고단적 층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이나 열 방출 문제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장비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ASMT나 KNS 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삼성과 마이크론에게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안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칩을 붙일 수 있다는 기술입니다. 플럭스 없이요. 네. 만약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TC-NCF 방식이 가진 고단적 층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기존 장비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야 할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MRUF 기술로도 16단, 어쩌면 20단까지도 큰 기술적 변화 없이 확장할 잠재력이 더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이 TCB 공정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CB 기술 변화에 덜 민감하다는 특징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궁극의 본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이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것만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가 큰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어쩌면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빨라야 20단 적층이 일반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아마도 HBM5 세대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생각보다 꽤 뒤네요. 왜 그런 거죠?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난제들이 좀 남아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기존 TCB 방식보다 생산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비싸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아, 비용 문제가 크군요. 네. 따라서 만약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16단 HBM4E에서 기술 과실을 위해서 좀 성급하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높은 비용과 또 낮은 초기 수율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전까지는 섣부른 도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복잡한 기술 경쟁이네요.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결국 HBM4 시장에서 각 회사의 점유율은 어떻게 예상될까요? 앞서 말씀하신 한국 언론의 삼성 30%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하셨죠? 네, 이 분석은 훨씬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약에 수율을 현재 마이크론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가정하에서도 2026년 4분기 HBM4 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0%요? 언론에서 얘기했던 최대 30%와는 정말 큰 차이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건 현 시점에서의 예측이고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라든지 수율 개선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간 내에 HBM4 시장에서 삼성이 아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HBM4는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 주력 제품인 HBM3 시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를까요? 여기서는 좀 반격의 기회가 있을까요? HBM3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엔비디아의 HBM3 품질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 공급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이 분석에서는 삼성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 대비 한 30%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해서요. 30%나요? 네. 그렇게 해서 HBM3 전체 시장의 가격 하락을 좀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좀 민감한 저가 또는 중가 GPU 제품군 중심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치는 HBM3E 시장에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점유율 확보로 예상되는데 이 물량은 주로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가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HBM4는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가격도 꽤 비싸질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나 예상되나요? 맞습니다. HBM4는 단순히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분석에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HBM4 가격을 현재 GB 기가바이트당 한 $14 미만인 HBM3E보다 무려 70%나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와, 70%? GB당 23, 24달러 수준인가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HBM4에 들어가는 D램 칩 자체의 가격 상승분, 이게 기존 D램 대비 약 2배 비쌌던 것이 2.6배 수준으로 한 30% 정도 상승 요인이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16단 이상으로 높이 쌓고 또 IO 수를 2배로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율 저하 요인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결국 기술적인 난이도 증가가 고스란히 가격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론에 대한 평가도 좀 흥미로운데요. SK 하이닉스는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고 삼성은 생산 능력이랑 가격 경쟁력으로 막 추격해 오면 마이크론이 그 중간에 끼어서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분석은 좀 다르게 보고 있네요. 네, 오히려 마이크론이 HBM3E 시장에서는 2026년에서 27년까지 한 20에서 25% 수준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판단하네요. 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삼성이 HBM3 가격 공세를 펼친다면 그 타격은 마이크론보다는 SK 하이닉스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고요. HBM4 시장에서는 물론 삼성이 결국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HBM4 단계에서의 베이스 다이 기술 격차라든지 핀 속도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잖아요. 맞아요. 굿 이너프라고 했죠? 네, 오히려 HBM4 2단계로 넘어가면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베이스 다이의 사양이 더욱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가 심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업체의 수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이크론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흥미로운 시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HBM 경쟁이 치열해지면 단순히 이 메모리 3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장비 회사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HBM 생산량을 늘리려면 결국은 새로운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장비를 들여와야 하거든요. 삼성이 단기적으로는 기존 D램 라인을 HBM용으로 좀 전환하고 예를 들어 1A 나노 공정을 1C 나노 공정으로 또 천안에 있는 기존 패키징 라인 C1, C2를 활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HBM 수요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결국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짓는 대규모 투자,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린필드 투자. 네, 이 분석은 바로 이 HBM 증설 투자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WFE, 즉 웨이퍼팹 장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와, WFE 시장 성장의 동력이 HBM이 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세 공정의 핵심이죠. 노광 장비를 거의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ASML, 네, ASML. 그리고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장비의 강자인 미국의 램리삽치, 또 방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에 강한 네덜란드의 ASMI 같은 이런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HBM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을 만들기 위한 그 D램 웨이퍼 생산 자체가 늘어나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전공정은 그렇고 그런 후공정이나 테스트 장비 쪽은 좀 어떤가요? 아까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후공정 분야는 역시 하이브리드 본딩의 도입 시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만약 예상보다 빨리 도입된다면 관련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BSI 같은 이런 회사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릴 수 있죠.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가 MRUF 기술을 20단까지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의 비용 문제나 수율 개선 속도가 좀 더디다는 점은 이들 업체에게는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스트 쪽은요? 테스트 분야에서는 이탈리아의 테크노프로보 같은 회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칩을 쌓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각 층의 칩이 양품인지 이걸 미리 검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논굿다이라고 하죠. 아, 네. 테크노프로브는 HBM4에 필요한 수직형 MMS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엿볼 수 있고요. 향후 HBM4이나 HBM5 단계에서는 더 빠른 속도의 테스트 요구와 또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과 맞물려서 디램 웨이퍼 레벨 테스트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그러니까 HBM 경쟁 심화가 전공정부터 후공정, 테스트까지 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새로운 기술 수요와 시장 기회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HBM 시장을 둘러싼 정말 복잡하고 역동적인 경쟁 구도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이 거인들이 펼치는 기술력, 생산 능력, 또 수율 경쟁부터 시작해서 이게 패키징, 본딩 같은 세부 기술과 나아가서는 반도체 장비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HBM 4시대로 넘어가면서 경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 이걸 넘어서서 누가 더 안정적으로 높은 수율을 확보하고 또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차세대 기술, 예를 들면 고단 적층이나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이런 기술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장기적인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점유율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발표하는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투자 전략, 그리고 실제 수율 개선 성과 같은 것들을 이런 좀 큰 틀에서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HBM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HBM이라는 이 뜨거운 기술 트렌드와 시장의 역학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입체적인 시각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